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 나일까? 프로이트에 따르면 정신치료는 비극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불행으로 옮기는 거라고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불행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현 교수에 따르면요, 그 불행의 횟수도 평균적으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면 앞으로 꽤 오랫동안 나에게는 그만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고 하네요. 나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꼭 나여서 그런 일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조금 전 오프닝과 관련된 내용은 내일 별책 부록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살짝 예고도 해드렸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10월 4일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사실상 이제 택시 타려면 이 앱을 써야 하죠. 카카오티. 그걸 이용하는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에 공정거래 당국에게 72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갑질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참 바람잘날 없는 카카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또 요즘에 러닝,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러닝 크루라고 해서 단체로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뛰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또 관련된 논쟁들도 있습니다. 또 스포츠 용품부터 재판매 시장까지도 재편되고 있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요. 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상승폭이 8.5%로 꽤 높았습니다. 이걸 2026년까지 연 2%대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핵심 방안은 해외에서 이것 수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3년 동안 30% 가까이 오르면서 공사비 상승의 한 축이 되었죠. 자, 가루 형태인데요. 주 원료는 석회석입니다. 벽돌 사이에 이걸 넣으면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죠. 그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콘크리트라고 보내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콘크리트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물하고 모래 또 이것을 같이 섞으면 이제 굳게 되는, 그게 콘크리트고요. 콘크리트의 핵심 원료인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은 택시 타실 때 어떻게 타세요? 길에서 손을 흔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뭘 이용을 하나요? 퍼센트 점유율이 가장 높은 카카오티를 이용하고 있죠. 반대로 질문할 걸 그랬네요. 네. 카카오티를 안 쓰고 택시를 타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제가 길에서 한번 그냥 잡아보려고 했는데 네. 한 30분인가 못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참 걸어가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앱을 켰는데 결국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앱 사용한다고 카카오티 앱 봐야죠. 없이는 거의 네. 택시 타기 힘든 시대. 실제로 우티 서비스가 초반에 네. 나왔을 때 할인 쿠폰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싸게 타볼까 하고 이걸 깔고서 써봤는데 안 잡혀요. 잘. 그래서 다른 결국은 앱으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백상경 기자는 뭐 혹시 거의 이걸 쓰고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법인카드 같은 것들을 여기다 물려가지고 회사 차원의 이동도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요새는 들어가 보면은 이 법인에서 사용한 내역들을 쉽게 정리해 주는 것까지 다 이 앱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뭐 요즘은 뭐 회사 일이든 뭐 자기 개인적인 일이든 이 그 카카오티 앱을 쓰지 않는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손님을 모시고 이제 귀갓길 파레드 드릴 때 이걸로 네. 법인카드 등록을 해놔서 택시 불러서 모시고 네, 아니면 출장에 가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한달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네, 우리 삶 상황이죠. 속에서 이 카카오티,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없이는 참 정말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과징금 724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일단 강예지 그 에디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서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시장을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경쟁을 제한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택시 호출 시장이 크게 모든 기사에게 열려 있는 일반 호출 그리고 가맹 기사에게 이제 콜을 주는 가맹 호출로 나뉘는데요. 일반 호출에서 카카오티 점유율이 이미 10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 당국에 이렇게 그 거대한 과징금을 또 같이 맞은 게 가맹콜이라고 하는 이 카카오티 블루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네. 일반 콜 시장에 자기네들의 이제 90% 이상의 막강한 점유율을 악용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경쟁사의 어떤 그 소속된 택시 기사들도 대부분 자기네들 앱을 쓴다는 요 점을 악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뭘 했느냐?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콜 시장의 경쟁사들한테 핵심 영업 비밀을 내놔라. 그런 제휴 계약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휴를 거부한 경쟁사에는 카카오티의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경쟁사에 소속된 가맹 기사들이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도대체 얼마나 그 파급이 영향을 미쳤느냐.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콜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 50%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80%에 가까워졌고요.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되거나 지금 남은 거는 점유율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 정도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택시 기사나 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라는 이제 그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막강한 이 독점적 사업자 네. 이 권인한 위치를 남용을 해서 경쟁을 제약시켰다 이거네요. 네, 다른 쉽게 업체들이 뭐 못 들어오게끔. 표현을 하면 이제 그 경쟁사들 영업 비밀을 뭐 내놓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너네한테 가는 콜을 너네 가맹 택시들한테 가는 콜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 제휴를 맺지 않은 그 회사들의 택시에 대해서는 뭐 아이디를 뭐 배제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콜을 진짜 안 주는 뭐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 얼마 전에 사실은 또 이제 카카오 그 모빌리티에서 이게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뭐 자사의 이 배차를 우선하고 뭐 이런 식의 조금 얘기들로 한 그 과징금이 한 250억 정도였던 것 네. 같은데 그 사건하고 좀 다른 게 그때는 이 알고리즘 상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그 콜이 안 가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 시장 지배적인 어떤 사업자의 위치 그리고 이게 어떤 거래상의 조금 강력한 그 갑에 해당하는 이 위치를 이용을 해서 직접적인 낙용 행위를 하면서 그 조금 뭐 그 경쟁사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페널티를 주고 직접적으로 자기 사업을 키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좀 강하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도 그렇고 뭐 플랫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에 따른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제약을 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도 모른다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이 근데 사실 나왔죠.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회사고. 그래서 잠깐 이제 지난해 콜 몰아주기에 네. 따른 과징금 257억 원도 있었고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네, 이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그 뭐 다 앱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으니까 알 텐데 이게 부르려고 하면 그냥 일반 호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좀 더 내면 5,000원인가요? 그 카카오티 블루라고 해가지고 요 멤버십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시간대나 장소에서는 그냥 일반 호출을 하면 택시들이 콜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는 위치가 너무 가깝거나 아니면 너무 외곽으로 가서 돌아올 때 뭐 빈차로 온다거나 이러면 택시들이 안 잡습니다. 제 콜을. 그렇죠. 그러면
돈을 더 내고 그 일반 그 뭐 멤버십이라는 그 서비스를 하면 일방적으로 카카오가 배차를 시켜버려요. 이 때문에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반 호출은 아무나 다 잡을 수 있어요. 카카오 가맹 택시나 아니면 안에 뭐 우티나 뭐 다른 플랫폼 택시들도. 그런데 이제 일반 호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티가 잡았어요. 우티 택시가. 그런데 가다가 우티 측에서 호출한 그 가맹 택시 호출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배차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우티 플랫폼 측에서. 그러면 이 차는 나는 카카오티 일반 호출 잡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복이 돼버리네요. 우티가 일방적으로 배차를 해버리면 그 카카오티 호출은 취소가 됩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갑자기 온다던 택시가 갑자기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고객들 불편이 크다. 아니 일방적으로 그 호출을 취소하면 아니면 혹은 이제 그 일반 다른 플랫폼의 택시 기사들이 호출 골라잡기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그 경쟁사 정보라고 하는 게 다른 플랫폼 측에서는 핵심 영업 정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일반 정보일 뿐이고 그리고 이 영업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뭐 카카오티 자신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보를 쓴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 뭐 네. 중복콜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항변이고 사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또 법원까지 가겠네요. 항소했습니다. 네. 예. 2심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조금 첨언을 하자면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콜이 간섭된다. 그리고 우리 콜을 뭐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브랜드 가치도 좀 훼손이 되고 우리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건데 사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쟁사들과 뭐 이 제휴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럼 제휴라는 게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운행 정보를 달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콜을 끊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직접 그 카카오가 이번에 해명을 하고 있는 그콜 간섭이나 브랜드 가치 훼손에 대한 해법이었느냐 아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선을 좀 넘었을 수 네. 있다. 네. 게다가 공정위가 네. 약간 증거 자료를 그 접수한 게 있는데요. 이 내부 자료를 발견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들어서 콜 차단.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타사 가맹 택시에 토출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간 이메일 흔적이 발견이 증거들. 되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공정위는 또 그런 증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련된 이야기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상현님, 길에서 택시 잡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카카오 택시 부르는 방법을 습득했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525 쓰시는 분께서도 어머니께서 병원 가시려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안 잡혀서 결국은 딸을 호출하셨답니다. 택시 부르는 거 모르시니까 그냥 따님 부르시고. 서원천님, 기사님들의 경우 도로에서 일반 특히 이제 취객 태울 경우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앱 손님만 태웁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다시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번에 724억 원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이제 어떤 일종의 갑질 요게 공정위에 접수된 게 2021년이에요? 네. 꽤 오래됐네요. 네. 만 3년. 그러니까 21년 9월에 그때부터 이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만 3년이나 걸릴 일이었던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시기 즈음에서 공정위 출입을 꽤 한 3년 정도를 했었는데 네. 이때가 굉장히 플랫폼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고 플랫폼 관련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래 걸렸다라고 보면은 3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플랫폼 그리고 알고리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산업이잖아요. 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이 공정위에서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정교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차피 2심 가서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내리는 판단이 1심 판결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1심은 승소할 수 있다고 쳐도 2심, 3심으로 갔을 때 이게 판결이 뒤집히거나 하면은 굉장히 또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잉 조사를 했다거나 아하. 무리하게 이렇게 좀 과징금을 매겼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정위 안에서도 뭐 경제 관련 전문가나 기술 전문가나 이런 쪽 그룹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좀 오랜 기간 조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속도를 좀 빨리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게 공정위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쉽게 풀리지 않았겠구나라는 게 사실 이 3년의 기간을 보면 뭐 공정위도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결국은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최근에 그 플랫폼법 그 재정 무산됐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불과 지난달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래는 이거를 사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좀 규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사후 추정 방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냥 기존의 기존 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가 플랫폼 하면은 거대 플랫폼을 연상을 하게 되고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곳들이 규제가 되는 어떤 대상이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업계의 반발 때문에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죠. 그 과한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이 위축될 수 있다. 뭐 사전 지정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라는 어떤 반발을 수용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진일보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 걸로 그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게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공정위가 추진했던 법 개정이 의도대로 됐다면 이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의 제재 시점이 좀 빨라졌겠느냐라고 했더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플랫폼 기업의 금지 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됐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아쉬움을 좀 내비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이 플랫폼법이 한 번 좀 더 그 어떤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의견 몇 가지만 또 읽어드릴게요. 2274 쓰시는 분께서는 대전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무튼 카카오는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 비가맹 택시에게는 절대로 배차를 해주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물론 이제 개개인이 또 겪으시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9408님 카카오 택시는 길에서 사람을 태워도 수수료를 떼갑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이게 사실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 업체이다 보니까 사실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택시를 타시는 분들도 또 저마다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번 사건 외에도 분식회계 의혹 때문에 감독 당국이 이것도 하나 조사하는 게 있죠? 네, 뭐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는데요. 핵심 뭐냐면 분식회계가 뭐냐면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 카카오 모빌리티 자체도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투자금을 받을 때도 IPO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상장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IPO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덩치를 불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매출을 부풀려야 됩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에게는 매출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뭐 수익은 안 나도 좋지만 일단 시장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가맹택시 매출 어떻게 부풀렸냐라고 하면 일단 가맹택시 회사에서 수수료를 20%를 받습니다. 그런데 20%면은 아니 5분의 1이나 받는다고 좀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0%를 받고 이걸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광고 데이터 대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실질 수수료를 보면 3에서 5%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금감원의 지적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20% 수수료가 아니라 실질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갖고 가는 3에서 5%가 너희들의 매출 아니냐라는 거고요. 카카오는 아니다. 일단 우리는 20%를 받고 매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대가로 돌려준 거다. 그러니까 매출은 20%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총액법이라는 거고요. 카카오 방식은 그 금감원은 순액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20%와 3에서 5% 매출 차이가 상당히 크게 엄청나죠.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자체도 그러면 금감원 지적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순액법을 전용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회계 처리를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지만 금감원이 지적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IPO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식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건데 금감원은 넌 고의적으로 했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 구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IPO 때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느냐. 요거는 나중에
금감원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맞습니다. 그때 지켜보면 알 수 있겠네요. 아이고 참 카카오 그룹 전반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왜 가지 많은 나무에서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가 딱 카카오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에 왜 그 뭐 라이언 대리, 라이언 뭐 상무니 전문의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캐릭터 사업을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곳이잖아요.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주다가 이 어느 순간부터는 카카오가 악의 축이 된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이제 비호감이 네. 되는. 좀 그게 사실 안타까워요. 그 플랫폼 기업이 갖는 영향력인 거죠. 그게 또 전 국민에게. 그러면은 글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감독 당국들의 금융 당국, 공정 경쟁 당국 등등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독과점 구조가 흔들리거나 깨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 독점적 지위란 게 네. 사실 이 원래 이 카카오톡에서 출발을 해서 모든 것들이 이 사업에 물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미 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다 계속 비용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다른 데로 쉽게 옮기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뭐 이런 사건들이 조금 뭐 부정적인 결론들이 나온다고 해서 뭐 카카오를 당장 사람들이 안 쓸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것도 뭐 어렵죠.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당분간 뭐 대항마도 사실 딱히 없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우버가 들어온다더니 뭐 여러 가지 다른 택시 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활발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카카오 그 T를 지금 완전히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뭐 현실적으로 지금은 뭐 거의 시장이 약간 굳어져 있다라고 보고, 조금 뭐 큰 파급력은 지금 뭐 약간 점유율이나 이런 데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카카오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가장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내수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 물려 있는 사업을 계속 그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약간 수익성을 계속 확보를 하고, 또 이게 뭐 일각의 분석이긴 하지만 창업 공신들이나 아니면은 초창기 멤버들에 대한 어떤 뭐 이득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진행이 됐다라는 비판들도 나오는 상태잖아요. 네. 그만큼 나오는 것들 자체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 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기업인가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내려져 있는 건가에 대한 약간 전 의문이 있거든요. 다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처음에는 어떤 그 세상을 연결하겠다라든지 약간 어떤 큰 가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카카오의 상황을 보면은 이 철학, 근본적인 철학이 정립이 돼 있느냐, 그리고 그걸 구성원 간의 컨센서스로 만들어 놨느냐, 체화가 돼 있느냐. 그래서 카카오의 구성원의 뭐 그 경영진부터 말단까지 뭐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라서 뭘 할 겁니다가 정확한 그 어떤 같은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고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이 무너진 게 카카오라는 되게 혁신적이었던 어떤 기업이 지금 속성이 좀 달라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쇄신 경영이니 뭐 준법 경영이니 여러 가지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철학을 좀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금 듭니다. 저도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네, 그 강예지 카카오 부터. 그룹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를 한번 네, 생각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김범수 창업자는 스타트업 업계에선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를 평소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열사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좀 자유롭게 성장을 하고 가능성을 보이면 상장시키는, 그래서 덩치를 키우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좋게 말하면은 뭐 그 성장이지만 쪼개기 상장이다, 문어발 상장이다, 이런 비판도 받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조직 구조나 문화를 보게 되면 수평적 모델이기는 하지만 좋게 말하면 스타트업 문화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시스템이 없는 주먹구구식 경영인 셈인 거죠.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이 평소에 또 다른 말이 잘 하는 말이 백인의 최고 경영자를 키우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회사 간의 어떤 상장 경쟁을 일으키고,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이 되면 이익을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형태로
상태로 이제 공유하게 되는, 그래서 더 열심히 상장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급속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방식으로 자회사 상장하다 보니까 법에 대한 어떤 불감증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자회사들이 너무 빠르게 커지는데 내부 상황이랑 리스크 파악이 안 되니까 그룹 차원에서 어떤 통제도 되지 않고, 이런 점들이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많긴 하더라고요. 카카오의 이제 그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이 에세멘터 시세 조종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죠. 그 외에도 사실 가상자산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있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문제도 있지만 카카오의 어떤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들 갑질 문제도 있었고, 뭐 카카오 스타일이 운영하는 다른 입점업체에 수수료 떼가는 문제도 있었고, 카카오페이는 먹튀 방지법이라 해서 우리 그 투자자 괘씸죄도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페이 쪼개기 상장 계속하면서도 주가 관리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굉장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좀 다시 되돌아가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이 뭐냐, 도대체 뭘 지향하는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일단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 확장이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플랫폼 기업의 특성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안 쓸 거야 라고 보면 또 안 쓰기도 또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거야 라고 보면 뭐 한때 카카오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탈 카카오 뭐 텔레그램으로 간다, 뭐 라인으로 간다, 이런 말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왔거든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횡포를 막기 위한 이 법과 제도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법과 제대가 제대로 제때 개입을 했나,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나. 저도 하나 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건데 5078 쓰시는 분이랑 또 홍명숙 님이랑 비슷한 이야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매출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아까 뭐 20%를 먼저 매출로 잡는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사님들도 소득으로 잡혀버려서 소득세가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쇄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해서 일반 호출은 그냥 월 39,000원만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카오티 블루로 호출하는 게 기사님들한테도 세금 측면에 좀 불리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네요. 왠지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요금은 우리가 좀 비싸게 블루로 부르는데 일반 호출이 더 잘 잡힐 때도 있거든요. 기사님들 입장에서 약간 그게 또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또 그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게요. 일반 호출 시장에서도 카카오티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맹 호출 시장에서는 일반 호출은 96%, 가맹 호출은 80%예요. 그럼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곳이 없네. 안 쓰면은 일을 예. 할 수가 없다고 기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게요. 카카오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거. 그럼 이거 일단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저희가 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주로 건축, 뭐 토목 이쪽에 사용이 되는데요. 석회를 주 원료로 쓰는 이 재료입니다. 공사비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더 많이 수입하도록 하겠다, 수입을 확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과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특히 업계에서는 중국산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 우리 기반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고, 품질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정답은 세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런 정답 보내주신 분 계실 줄 알았어요. 영사영희님, 공구리. 공구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 말을 많이 쓰지만 무슨 뜻인지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콘크리트. 아. 콘크리트를 이제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했던 게 공구리.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정답은 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 중에 핵심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일본식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서 써야 되겠고요. 혹시 기자님들은 달리기 하세요? 러닝? 저는 걷기 합니다. 걷기. 저 마음은 달리기인데 현실은 걷는. 가끔씩 네. 배상경 기자도 달리기 좀 하잖아요. 예, 바람 쐬고 싶을 때 하는데 예. 지금 뭐 잠깐 시간 돼 가지고 뛰고 오면 약간 정신 맑아지는 것도 있고 해서 네.
근데 요즘에는 특히 이 달리기, 러닝 열풍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저 달리기를 제가 마음은 달리기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이제 체력이 딸려가지고 많이 달리진 못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저녁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진 게 이제 체감이 정말 되나요? 체감이 됩니다. 게다가 뭐 러닝 크루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체감이 되는 게요. 이제 혼자서 마음은 달리고 실제로는 걷고 있다 보면은 정말 무리들이 이렇게 앞서서 가거든요. 무리. 무리. 그럼 저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구나 느끼고 그다음에 이 옷 같은 게요. 약간 예전에는 그냥 집에 있다가 잠깐 근처 마실 나온 듯한 룩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뭐 룩이. 달리는데 뭐 대단하게 네.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는 약간 전문적으로 약간 이렇게 왜 벨트도 차가지고 뭔가 이렇게 손을 자유롭게 하는 거. 뭔가 포스가 맞아요. 달라요. 그리고 약간 조끼에다 맞아, 이렇게 조끼에 물도 담을 수 넣고 있고. 하고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별거 다 있습니다. 있네. 굉장히 고가의 이 스마트워치를 스마트워치. 사시는 거예요. 이게 GPS가 정확하게 잡혀야 속도와 내가 GPS. 달리는 속도와 이 트래킹이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인데 그걸 이렇게 선뜻 사기 어려운데도 막 사가지고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달리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는 내가 더 잘 알 텐데 그걸 이제 비싼. 그것도 한 거의 손목 이거 하나에 한 7, 80만 원 막 이래요. 네. 또 러닝용으로 더 정확히 해야 된다고. 네. 아무튼 이게 참 시대가 또 바뀌고 있다고 느끼는 게 한창 이제 저금리 시절에는 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골프가 유행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테니스 열풍이라고 했었고 이제는 러닝 열풍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 그 별스타그램이 만든 거죠. 뭔가 인증. 별그램이 인증. 일단 뭔가 그 문화 자체가 인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힙한 이 트렌드에 속해 있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또래 세대에서 유행하는 운동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한때는 다 골프를 치고 있네. 그럼 나도 이제 골프를 쳐서 인증을 해야지라고 해서 실제로 골프를 치는 건 아니고 골프 관련 옷을 입고 그리고 뭐 장비를 한 다음에 대여해가지고 사진만 찍고 다시 반납하는 뭐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테니스로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너도 나도 다 뛴다라고 하는 이 러닝이 이제 그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다들 또 이렇게 휩쓸려서 가는데 또 게다가 지금 또 경기와도 맞는 게 상황과도 맞는 게 또 사실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 달리기 하는 건 사실 딱히 뭔가가 필요하지 맨몸으로. 않잖아요. 예. 물론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것도 뒷부분에 저희가 네.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장비 비용이나 아니면 어디 나가서 뭐 참가비나 이런 거 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뛰는 데는. 근데 또 요즘 사람들은 모여서 뜁니다. 네. 그래서 러닝 크루가 뭔가 뭐 집단 뭐 이렇게 모인다는 사람들 뜻이잖아요. 혼자 뛰어도 되는데 굳이 같이 모여서 뛰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백상경 기자 같이 모여서 뛴 적 있나요? 저는 이제 같이 모여서 뛰진 않고 저는 사실 이전에 유행할 땐 테니스를 이제 같이 치는 분들이 유행 있는데 따라가는 사람이요. 유행을 이제 이게 여전히 근데 달리기보다는 이제 그쪽을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쪽은 아니지만 같이 운동하다 보면은 제가 조금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주변에서 뭐 형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서 요령을 사실은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이제 먼저 갔던 선배들의 약간 이 꿀팁을 전수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조금 나아지는 것들도 있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같이 운동하면 휩쓸려 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의지가 조금 박약해도 하게 됩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거죠. 네. 크루가 같이 뛰는데 맞아요. 너만 안 뛰면은 이게 약간 그 마음속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의지나 신체적인 능력 이상으로 좀 더 힘을 발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게 조금 세계적으로 대세였습니다. 이제 뭐 같이 운동하는 플랫폼 같은 거 이게 푸사오라고 뭐 이 F54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호주에서 시작됐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뭐 유행을 타면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이 영업점이 많이 있거든요. 뭐냐면 같이 가서 뭐 크로스핏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고강도의 운동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겁니다. 체육 활동을 다 같이 하는 그냥 뛰는 것만이 아니라. 네네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그
이제 운동장 체육장 안에서 이제 그 어떤 동작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원래는 나는 한 10개까지밖에 못했을 건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를 악물고 15개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운동을 다 마치게 되면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게 되고 같이 인증샷도 남겨서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가 어떤 운동을 했다, 5온완, 뭐 5런완 이런 것들을 인증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루로 모여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하나의 문화가 됐고, 네. 몇 년 전쯤에 다 같이 모여서 에어로빅하고 네. 그 이른바 이제 번개라고 하는 급 공지를 올려서 어디에서 이제 반짝 모여서 다 같이 운동하고 바로 해산하고 이런 것도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항상 사람이 모이다 보면 뭐 모인 사람들끼리는 좋겠습니다만 맞아요. 주변에 피해가 생깁니다. 아니 저도 약간 이렇게 혼자서 마음은 뛰다 보면 네. 이렇게 같이 뛰는 분들을 보면은 좀 부러워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이 정신력이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지거든요. 네. 아유, 걷자 힘든데. 근데 같이 뛰게 되면 어쨌든 그 집단에 맞춰서 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러운 한편 또 한편으로 마음이 그분들이 우르르 오면 사실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그분들이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 앞에 게다가 이제 한국이 워낙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특히 서울이 이게 그분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을 정도의 트랙이 비어 있지 않아요. 항상 거긴 걷는 분도 있고 그렇죠. 유모차를 끄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약간 무리지어서 러닝크루가 지나갈 때는 사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무섭습니다. 우르르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그 크루 분들 중에서도 뭐 어떤 크루들은 일자로 맞춰서 간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너무 모여 있으면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하는데 또 그렇게 이제 자각 있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막 약간 그 본인들이 집단으로 뭉쳐 다니니까 약간 비키세요라는 느낌으로 약간 소리를 지른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상한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맞아요. 그 소리가 나오면 벌써 이렇게 약간 뭔가 홍해대교 그 홍해바다가 열리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비켜주거든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굉장히 선뜻 비켜줄까 아니면 되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비켜줄까라고 보면 후자라고 보거든요. 저부터도 그렇기 자기네들이 때문에. 이제 속도를 낮출 수는 없고 앞에 원래 가던 사람들한테 비키라고 하는. 근데 또 구령 같아요. 전방에 사람 막 이러면서 와주시니까. 그러게 전방에 그래요? 사람 이러면 이게 사람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대상이 되는 뒷사람한테 거죠. 조심하라는 네. 뜻으로 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네.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뭐 나구나. 군대에서 구보도 그렇게 네. 안 하는데. 그게 약간 페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을 주시하라는 것들도 하시지만 어떤 특정 포스트에 잘 달리는 분들이 먼저 가서 거기를 약간 교통통제 비슷하게 약간 이게 그 뭔가 일반인과 그 크루를 잘 구분을 짓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통제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고요. 박미영님이 비키세요 느낌 공감하신다고. 그리고 3437님은 이제 러닝 유행이 정점인데 점차 트레일 러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트레일 러닝. 산악 마라톤이래요. 아. 요즘 요거 TV에서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산으로 완전히 갔으면 좋겠어요. 험한 산은 아니고 왜 우리가 둘레길 도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이제 달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아니 뭐 운동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제 주변에 조금 민폐는 좀 안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서로 작용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이제 비호감이 커지면은 감정 싸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걸 경제적 산업적으로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앞에서도 뭐 이게 스마트워치 네. 같은 거 장비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마라톤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장비 얘기를 말씀드린 게 그 장비를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사실 운동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GPS 그 내비게이션 뭐 이런 쪽에 강점이 있던 업체였는데 워낙 그 해외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 스마트워치로 다시 일어난 약간 엄청 되게 유명한 기업이 되기도 했고요. 또 사실 이런 시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운동복 하면은 또 생각했던 뭐 전형적인 브랜드들이 있지만 네. 지금 해외에서 가장 핫한 H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사실 신발 생긴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저 이게 미적 감각이 이걸 산 후배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본인들은 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정말 울퉁불퉁하고 약간 이거 너무 등산화 같은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약간 패션을 그쵸. 모르는 선배 처음에는 취급을 못생겨 당합니다. 보였는데 네. 힙하다고 하니까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또 또 많은 멋진 사람들이 예쁜 또 것도 신고 있더라고요. 예쁘다고 하면 네. 그렇게 그 운동화 시장의 판도도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일단 운동화를 포함을 해서 스포츠용품
세계 1위가 나이키였는데 네. 나이키 주가도 엄청나게 아우. 떨어졌고 이쪽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더라고요. 나이키는 좀 최근에 약간 혁신에서 밀려났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났던 얘기인데 러닝 분야의 붐을 좀 놓친 것 같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신생 브랜드로 잘 몰랐던 브랜드들이 좀 뜨고 오히려 나이키 같은 전통 브랜드들은 좀 뒤처지는. 그래서 대기업이 신생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내주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매출도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이키는 약간 그 이번 달에 CEO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기 과정에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운동화도 사실은 그 나이키 신발을 사람들이 또 열광하면서 좋아했던 이유가 그 리셀 시장이 크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내가 사놓고 나면은 특히 뭐 한정판으로 나오는 거 엄청나게 돈이 된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도 좀 그런 변화가 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보면 이제 나이키의 그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주요 농구화들이나 예.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 그러니까 좋은 그 라인업들, 예. 모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리셀이 많았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달리기 열풍이 그쪽과지 연결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달리기 할 때 실제로 많이 신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남이 정말 많이 신는 걸 팔지는 않았거든요, 리셀 시장에서. 저 리셀 시장은 거의 이제 네. 그냥 박스채, 네, 새 것처럼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조금 뭐 좀 관상용에 가까운 친구들을 보통 팔고 아니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쪽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팔리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연결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보통 요새 스포츠 브랜드들이 특정한 유명 스포츠 스타 하고 네. 제휴를 하거나 같은 모델이어도 아니면 색깔을 좀 바꾼 모델 아니면 조금의 기술을 더한 모델 이런 것들로 약간 차별화를 꾀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추가로 나오게 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은 또 리셀 시장에서 훈풍을 좀 부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상용이냐 아니면 실용성이냐 이걸로 확실히 이제 네. 시장은 나뉘는 거고 네. 지금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실용성 또 유행하는 브랜드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그 관련된 러닝 그 신발 네. 러닝 운동화 위주로 이제 파는 기업들 주가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 실제 제조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리셀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네, 이게 왜냐하면 그 물건들이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자사 브랜드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뭐 잘못 인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사의 플랫폼 안으로 내재화가 되면은 데이터가 본인들한테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은 자사의 어떤 뭐 자체 리셀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습들도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 달리기 열풍이 또 산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치는 영향도 많습니다. 이춘복님 어제 10km 마라톤 대회 나가서 완주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와. 그리고 안의현님 달리는 분이나 걷는 분이나 서로 배려하면서 맞아요. 운동에서부터 배려의 운동도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다 같이 이제 배려하시고 또 안전하게 운전이란다. 네,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알고란 고란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재 에디터,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정기국회 꽃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중요한 이 행정부를 또 이제 감시하는 그런 일인데요. 국회의원만큼이나 또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좌관인데요. 보좌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직업적으로는 얼마나 매력적일지 직업의 세계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시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좌관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정확히 이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하던데. 굉장히 넓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국회의원은 이제 여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초선인지 다선인지 비례인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인지 이것에 따라서 업무의 영역이 좀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제 국회 관련 업무는 상임위나 국정감사 그리고 이제 예결산 심사 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각 분야의 의원들이 증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인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 질의를 하잖아요. 질문을. 네, 그렇죠. 그때 이 보좌관들이 그 질의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일을 맡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최근에 대한축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문체위 현안 질의 당시에 네. 그 문체위 상임위원들이 나와서 뭐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에게 질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위원들이 한 질문을 사전에 이 보좌관들이 만들어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입법 활동에 필요한 준비나 정책 자료집 그리고 보도 자료 등도 만들고요. 특히 이제 지역구 의원 보좌관일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쏟아지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역구 관리도 잘 해야 되니까요. 이분들이 뭐 의원실 안에서만 일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현장 조사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제가 만난 분은 국회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보유한 이제 베테랑 보좌관이었는데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외국 무장단체에 의해서 피랍된 한국 무역 직원이 네. 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진상 조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사태 파악을 하러 다녔다고 하고요. 네. 보좌하는 의원과 연결된 사안이면 사건 파악부터 해결까지 뭐 전천후로 맡아야 되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국회의원 한 명당 보조와 진 전체 뭐 보좌관, 비서관 다 해서 한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보통 한 의원실의 의원을 보좌하는 분들이 한 9명 정도 되는데 9명. 제가 만난 분처럼 이제 보좌관이 한 2명 정도 근무를 네. 하고 있고 비서관이 2명 그리고 이제 6급, 7급, 8급, 9급 인턴 이렇게 각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보좌관이 4급인데 네. 수석 보좌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정무 보좌관, 정책 보좌관 등으로 이제 타이틀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 의원실마다 구조나 인원 수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좌관 중에서 이제 높은 사람은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4급 그렇죠. 공무원 정도 대우를 이제 받는 거고요. 근데 보좌관들이 지금이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정감사 시즌.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국감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가 굉장히 바쁜데 보좌관들은 보통 이제 더운 여름 7, 8월부터 이 국감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퇴근이나 뭐 휴일 개념도 사라져서 집에 언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고요. 그렇죠. 제가 만난 분도 이제 첫 국감을 치르고 나서는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뭐 이상 반응도 생겨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익숙해졌다고 하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국감 처리되면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보좌관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밤을 새다가 선배한테 이제 잠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때 이제 선배들이 야 그 휴대폰이나 지갑은 놔두고 가라. 집에 갈까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도망을 갈까봐 그렇게 하는데 국감 시즌이 그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분들은 거의 밤샘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또 휴일에도 제대로 모시실 거고. 그렇죠. 그 본인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또 일도 달라진다고요, 많이. 그렇죠. 보통 이제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협조가 좀 잘 되니까 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할 때 좀 더 이제 풍성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여당은 그간 이제 봤을 때는 방어를 하는 역할이고 야당은 이제 깨는 역할이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제 방어보다 공격이 더 쉽거든요. 공격이 더 쉽다. 그렇죠. 네네. 공격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야당의 이제 공격을 좀 염두를 해두고 모든 것을 방어막을 좀 쳐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말로는 여당 보좌관이 야당 보좌관보다 조금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방어하는 게 더 힘들고. 그러면 보좌관들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기는 일도 있을까요? 여야를 바꾸는 경우는 뭐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고요. 네. 보통 이제 의원실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상임위를 오래 한 보좌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전략을 좀 잘 짜기로 소문난 이런 이제 국회에서 이런 소문난 보좌관들은
이제 뭐 총선이나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이 몸값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스카웃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데려가려고 일 잘하는 보좌관. 맞습니다. 또 그 상임위에서 정말 잔뼈 굵은 보좌관은 국감 시즌에 뭘 해야 되는지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아까 이제 몇몇 분들도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보좌관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국회의원 되고 싶다. 출마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다라는 질문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어떠세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보좌관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들어왔지만 뭐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서 이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뭐 저희가 알다시피 이강재 전 의원이나 아니면 유시민 작가도 정치 입문할 때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져서 이제 다시 보좌관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이분 말로는 이제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이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국회의원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운이 있어야 된다. 네.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과정 거쳐서 어떻게 채용이 됩니까? 보통 이제 공공기관은 이 시즌별로 공채 시스템으로 채용을 하는데 이 보좌관은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실 채용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실마다 수시로 채용하는 공고가 뜨는 형태인데 수시 채용. 맞습니다. 의원실이 이제 300개로 한정되어 있고 공석이 발생한다 할 때마다 이제 채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드문 편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보좌관이나 이제 비서관이 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치외교학과나 법대를 뭐 나온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긴 하지만 물론 이제 입법부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었고요. 필수 조건은 아니었고 국회는 이제 속전속결로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좀 눈치와 행동이 좀 빠릿빠릿한 분들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보좌관들은 이제 그 고민을 다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일을 한 번쯤 해보면 본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또 이제 인턴십도 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과 또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사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또 정신없이 또 바쁜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곽재식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로켓 기술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로켓 혹은 미사일의 원리까지 같이 재미있게 또 공부해 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